저당권의 효력 보고 있죠? 2개 남았죠? 네. 제3취득자의 지위하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남았어요. 자, 먼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갑소유 101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을이 1억을 빌려주고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101호 아파트를요. 병이 삽니다. 매매. 이 101호는 2억짜리예요. 매매 대금은 2억으로 정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2억을 지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갑에게 2억을 다 주고 갑이 그 중에 1억을 갚는 방법이 있고요. 1억을 병이 인수를 하고 병은 갑에게 1억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원칙일까요? 네? 다 주는 게 원칙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갑이니까 갑이 1억을 갚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 1억을 병이 인수를 하게 되면요. 갑과 병은 은행에 가서 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해야 되고요. 은행은 얘 신용도에 따라서 1억의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채무를 인수하고 그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1억만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원칙은 병은 이걸 인수하지 않고요. 2억을 다 줘요. 그리고 보통 갑과 병이 잔금을 치르는 날 병이 2억을 들고 갑을 만나서 은행에 가서 대금 2억 중 1억을 갚고 나머지 1억을 주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하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믿어. 줬어 그냥. 믿는 도끼 항상 발등을 찍히지요. 요 놈은 2억을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갚는다고 해놓고 발라버렸어. 그걸 안 갚았죠? 당연히 은행은 경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는 소유권 상실하게 됐죠? 요 놈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요 사람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예요. 오늘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이때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병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3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요거를 나중에 살을 붙일 거예요. 궁금하더라도 참으세요. 이렇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뭐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민법은 보호하는 장치를 조금 미흡하지만 두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당권 효력에서 3번째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4번째가 저당권 침해가 되었을 때 그 구제 수단을 봐야 되는데요. 갑이라는 자가 땅이 하나 있어요. 이 땅 위에 나무를 5그루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나무 5그루가 문화재 복원에 쓰는 금강송입니다. 갑이 돈이 필요해요. 담보를 정하고 돈을 빌려고 은행을 갔더니 땅값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임야. 그러니까 땅은 담보 가치가 없어. 근데 나무가 한 그루당 1억. 총 5억의 담보 가치가 있어. 그럼 이때 갑은 요거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 빌리고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총 담보 가치가 5억이에요. 을이 3억을 빌려줍니다. 뭘 담보로? 나무를 담보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목 등기가 가능한 30종의 나무를 정해놨어요. 그걸 임목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도 인정되고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때 을은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이 아니라 나무를 팔아가지고 자신 채권의 변제 충당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한 그루가 사라졌어. 담보가치가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4억. 요거를 저당권 침해라 합니다. 판례 할 때.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 이게 저당권 침해예요. 당연히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에요. 우리 민법상 4가지가 인정돼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간단히 물권적 청구권. 한 그루가 사라진 걸 발견한 을 움막을 치고 기다립니다. 감시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밤에 누가 슬렁슬렁 검은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그루를 또 뽑아. 을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뽑지 마 이 자식아. 이게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할 수 있어야지요? 못하나? 해야지. 그럼 다 뽑아가는 걸 두 눈 또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거 인정해 줘야 될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됩니다. 두 번째, 어느 날 가봤더니 3그루가 사라졌어. 2그루만 딸랑 남았어. 2그루는 담보가치가 얼마예요? 2억이에요. 받을 돈은 얼마예요? 3억이에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가 돼서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요거를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손해. 근데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3그루가 타버렸어. 이건 불가항력적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뽑아버렸어. 3그루를. 벼락을 맞았다면 벼락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사람이 뽑아갔다면 그놈한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목적물의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의 전부를 만족할 수 없을 때 and 누군가 침해자의 고의 과실한 침해가 있을 때 뭘 청구할 수 있다? 그놈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이걸 뽑아간 사람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것 같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을은 원상회복, 즉 똑같은 담보가치가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해요. 요것도 인정이 되고요. 이것도 인정이 되고요. 네 번째로 만약에 뽑아간 놈이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 말고 채무자인 경우, 설정자 중에서 채무자인 경우, 을은 더 이상 채무자를 믿을 수가 없지요.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 변직에 돈을 갚을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뽑아간 놈이 채무자라면 저당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다 갚아라 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and 나중에 매매를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것도 하나 인정이 돼요. 뭐도 인정돼요? 이건 나중에. 머리 아파. 여기까지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고 4가지가 인정됩니다. 4가지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나중에 살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총 5개의 효력, 저당권 효력 5개.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거 빼고 나머지 4개. 이거를 머릿속에 딱
뼈대를 세워주세요. 됐죠? 요거 중에서 요거는 돈 갚으면 소멸하겠지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갑소유 101호, 맨 101호야. 우리 1억 빌려줬어. 저당권 갖고 있어. 변제기는 1년 뒤야. 근데 우리 돈이 필요해. 갑한테 가서 아직 변제기가 1년 남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좀 갚을래? 그럼 갑이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지요. 안 갚어.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내가 이자 따박따박 주고 있는데 못 줘. 1년 뒤에 줄 거야. 그럼 얘는 돈 마련하는 방법 있을까요? 있지. 팔면 돼. 뭘 팔면 돼? 채권을 팔면 돼. 근데 병은 채권만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병도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우선 변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도 넘어가? 저당권도. 그래서 저당권 양도 또는 처분이란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양도, 채권도 양도. 요거를 저당권 및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 저당권 부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저당권 및 저당권 부채권 양도. 절대로 저당권만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당권 양도란 항상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을은 미리 변제기 전에 자신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가 이거를 넘겼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병한테 갚아야 돼요. 자, 병이 변제기에 갑을 찾아왔습니다. 병이 1억 내놔. 그럼 갑은 뭐라 할까요? 뉘신지. 뭐라 한다고요? 뉘신지. 왜? 갑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을한테. 근데 1년 뒤에 생면부지의 병이 와서 돈을 갚으래. 그럼 갑은 얼른 갚을까요? 누구십니까? 허겄지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먹음으로써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요거를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두 번째, 저당권도 팔았죠? 부동산 물건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186조에서 병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 저당권자 을로 되어 있는 것을 저당권자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이게 등기 순위가 1번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 번호가.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기 전에 갑이 정한테 또 돈을 빌리고 요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이걸 팔아요. 이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1번, 2번,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등기 순서로 따지면. 열받지요? 얘는 얘하고 순위가 얘는 얘하고 순위가 같아야지요. 같아야지 사겠지. 얘한테 밀려버리면 안 산단 말이죠. 얘보다 우선하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팔아서 이전 등기할 때는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밑에 1의 1이라고 해서 요 1번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기를 합니다. 요거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당권 및 저당권 부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두 가지,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 양도예요. 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또 살을 덕지덕지 붙여야 돼. 네. 또 살을 덕지덕지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될 살이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저당권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 머릿속에 좀 기본적인 뼈대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특수저당권이 2개 나왔습니다. 요거 더럽게 어렵습니다. 개념만 생각할 겁니다. 개념만. 뭐 자세한 내용 생각할 여지가 없어. 이거는 지금 했다가 머리 지진납니다. 개념만 생각합니다. 공동저당은요 간단해요. 내용은 의미는 간단해요. 갑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땅은 9억이고요. 건물은 6억이야. 그런데 을이 10억을 빌려줘. 하나만 담보 잡을 수는 없죠. 땅에도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10억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부동산, 수개의 저당권. 이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요거를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우리 공동자가 들어간 걸 이미 하나 했어요. 뭐?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뭐였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게 공동소유였어요. 그렇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물건, 하나의 저당권, 수인의 채권자.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준공동소유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전혀 달라요.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부동산, 수개의 저당권. 이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개념을 오늘 머릿속에 넣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저당은 일반저당하고 내용은 똑같은데요.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은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둘 다 경매에 넣어야 될지 어느 하나만 경매를 넣을지 문제가 생겨요. 둘 다 경매 넣어야 될까요? 만약에 땅값이 20억으로 올랐어. 그럼 굳이 건물까지 경매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 공동저당권자가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이 공동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경매를 넣어서 배당받는 방법을 두 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둘 다 한꺼번에 경매를 넣어서 그 각각의 경매 대가로부터 현재 9억이고 6억이라면 다 넣겠죠. 두 개 한꺼번에. 그래서 땅 경매대금 9억과 건물 경매대금 6억을 을한테 배당을 해줄 때 을이 받을 10억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9억 다 주고 여기서 1억 주거나 여기서 6억 다 주고 여기서 4억을 빼주거나 여기서 5억 여기서 5억을 빼주거나 아니면 10억을 9대 6의 비율로 쪼개서 배당하거나. 어떤 게 제일 복잡해요? 10억을 9대 6의 비율로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게 동시배당이에요. 가장 복잡한 방법. 요걸 안분배당이라 합니다. 요거 배당액을 구하는 문제가 왕왕 나와요. 찍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 넣어서 배당받을 수도 있겠죠. 그걸 이시배당이라 합니다. 요 두 가지 배당 방법을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공동저당에서는. 오늘은 개념과 공동저당은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됐죠?
근저당, 공동저당권이 있고 특수저당권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요, 각과 을사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향후 3개월간 을이 갑에게 A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은 3개월 뒤 정산. 그런데 을은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하죠. 나중에 3개월 뒤에 갑이 나자빠지면 을은 이 대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빌려주는 채권액을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액수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3개월.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채권이 쭉쭉쭉 늘어납니다. 일부 변제 정산하면 줄어들다가 또 공급하면 늘어나고요. 갑자기 갑이 목돈 생겼다고 다 줬어요. 그럼 채권이 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또 공급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딱 됐을 때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그렇죠? 을의 채권액이 증감 변동. 아직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결산기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의무 이행이 지속이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의무 이행이 지속 반복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장래 발생하는 아직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 우선 변제, 받을 목적의 저당권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과 을은 계약을 할 때 미리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른다. 모르죠? 얼마인진 모르나 네가 만약에 그걸 변제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경매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적어도 요만큼은 우선 변제 받겠다 라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 우선 변제 한도를. 요거를 채권 최고액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이걸 미리 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자, 합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하여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근저당권.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그냥 눈으로 봐도 특징이 두 개가 눈에 보여요. 특징이. 뭐? 채권액이 증감, 변동, 불특정. 두 번째, 일시 소멸해. 원래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결산기 도래 전에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즉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 이게 근저당권의 특징이에요. 의의하고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당사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뭘 정해야 돼요? 요거. 일정액 한도. 즉, 뭘 정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 등기도 요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해놔야 갑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등기부를 떼어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이빠이를 최대 얼마까지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101호가 3억이고 최고액이 2억이라면 을은 최대한 나중에 2억을 받아가니까 현재 이 목적물의 담보가치는 1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걸 등기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근저당권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 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가? 에? 확정 시기. 결산기를 정해놓으면 간단해요. 결산기 도래. 근데 이런 거 안 정했어. 이럴 때. 안 정하고 그냥 공급계약만 했어. 이럴 때 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가의 문제. 분명히 있겠죠? 채권액 확정 시기의 문제 하나고요. 두 번째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채권 최고액을 1억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을 봤더니 1억 3천이야.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이 나머지 3천 어떻게 하냐, 3천. 여러 문제 있을 수 있죠.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근저당권에서는 언제 채권이 확정되는가의 문제하고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오늘은 근저당권의 뜻이 뭐고 어떤 특징이 있고 최고액의 개념이 뭔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끝. 그래서 다 물권, 강론 전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두 덩어리 한 거예요. 네 덩어리가 있다 그랬어요. 총칙하고 법률행위에 관한 거, 물권하고 물권 총론하고 강론하고 강론의 7개 중에서 오늘 3개 봤나요?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그렇죠? 지난주 것까지 합치면 7개 본 거예요. 만만치 않죠? 어느 하나 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이 7개 권리를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골고루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엔 우리 뇌 용량이 딸려요.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요 3가지 열심히 하시면 돼요. 3가지. 네?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좀 다 맞겠다. 물론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맞출 생각하시면 안 돼. 네, 이거는. 이거 빼고 나머지. 이거는 제가 늘 4번 찍으면 돼요. 4번. 나머지는 좀 맞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계약법이 나와요. 계약법이 나오죠? 우리 214페이지로 가면 계약법 체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도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숲이고 이게 나무다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제가. 강론에 가면요, 계약이 3개가 나와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럼 나머지 계약은 몰라도 되냐? 알아야 돼요. 개념 정도 알아야 될 계약들이 몇 개 있어요. 개념 정도는.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법이 3가지가 있고요. 그럼 총론에는 뭐가 있을까? 계약의 기초. 계약의 뜻. 계약의 뜻. 그 다음에 이 계약법 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이 하나 나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물권에서는 뭐 물권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공시원칙, 공신원칙 뭐 이런 원칙들이 쭉 있었죠. 네? 계약법에는 꼴랑 하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갑을관계. 원래 계약 당사자는 평등의 원칙인데
실질적으로는 결코 평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중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자유원칙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계약 자유원칙 제한과 관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과거에 막 3연장 나온 적이 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뼈대를 조금 잡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계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민법에만 14개가 있어요. 벌써. 민법에만. 근데 이 14개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계약을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놈들끼리 좀 묶어봅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의 유형. 이렇게. 요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의 종류, 계약의 유형. 네 번째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계약 성립이란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보통의 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될까요? 보통.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고 나서 저 강의 들을게요. 등록할게요. 이때 학원이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이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보통이에요. 청약과 승낙. 반면에 예외적으로 청약만 있고 뭐만 있고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또 2개가 있어요. 승낙 없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고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크게 웃으셔서 목소리가 이거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이 막 뭐라 그러지? 누구야? 뭐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저 카메라도 피해 다니셔야 돼. 인터넷만 들으시면 저 누구야 도대체?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 그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고 머리 이렇게 꼭 이렇게 한 사람 있다고. 이런데 조심하세요. 다행히 얼굴이 안 보여서. 요거와 관련해서 조문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8개가 있어요. 암기, 계약 성립의 모습 관련 조문 8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달달달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해서 그 계약이 다 유효한 거는 아니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해서 그 법률행위가 다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효력 요건을 따로 봤어요. 그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시적 불능인 경우 계약은 무효라 그랬죠. 그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그 목적 달성이 뭐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유효 무효?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책임이 하나 생겨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요거 따로 하나.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식으로 전부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책임이 하나 생긴다. 5번째. 자, 계약이 체결이 됐고 유효해. 그럼 계약의 효력이란 게 생기겠죠? 예? 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의도했던, 원했던 채권, 채무의 발생.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이게 계약의 효력일 거예요. 그렇죠? 그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 2개가 나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 하고요.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2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쌍무계약의 공통적 효력으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6번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는데 을이 갑에게 돈은 병에게 주라
반면에 을이 갑에게 물건은 병에게 직접 갖다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을 병에게 주라. 을이 알았다. 그러면 을은 갑이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 병에게. 다시 말해서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누구? 제3자에게 생깁니다.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이 끝났죠.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끝났죠. 별 문제 없죠. 그런데 갑이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넘겨주지 않거나 을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상대방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고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켜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 해제, 해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계약법 총론의 내용이에요. 5문제가 나옵니다.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5개가 나오고 내용도 아까 물권보다 훨씬 쉽습니다. 처절하게 봐줘야 돼요. 요거 중에 요건 기본이에요. 일단 꼭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 4개.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하고요. 동시 이행의 항명권 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요. 해제하고요. 요 4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법 총론에서. 일단은 찬찬히 볼게요. 먼저 계약의 뜻. 뜻은 우리 이미 민법 총칙에서 했었죠. 뭘 계약이라 그랬어요? 네? 네, 그거. 그걸 계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거. 지금 이제 뻘쭘해서 대답을 못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했어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무슨 의사표시? 대립적 의사표시. 대립적이라는 건 의사표시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고 그 목적이 서로 다를 때 그걸 대립적 의사표시라 했었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대립적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 률, 행, 위, 이걸 계약이라 합니다. 협의의 계약, 채권 계약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해야 될 계약이 바로 요겁니다. 청약과 승낙의 대립적 의사표시 합치로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이게 제 계약이. 뜻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걸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약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할 때 갑 또는 을은 누군가에서 등 떠밀려서 매매하나요? 스스로 하는 거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사, 적, 자, 치. 어디서 봤죠 이거? 대리, 사적 자체 보충, 사적 자체 확장. 거기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 또 어디서 봤죠? 사기강박. 사기강박.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기망을 당하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 이게 비정상적이었죠.
그렇죠? 계약금만 정해집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사적 자치로부터 뭐가 나온다? 계약 자유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첫째가 계약을 할지 말지 체결 여부.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다면 누구하고 할지. 세 번째, 상대방도 정해졌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 네 번째, 계약서를 쓸지 구두로 할지. 계약서를 쓸 때 자필로 할지 인쇄된 걸로 쓸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까지 네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지, 방식까지, 학원을 다닐지 말지, 어느 학원을 다닐지, 1차만 할지 1, 2차를 다 할지, 저녁반을 할지 주간반을 할지, 둘 다 다닐지, 계약서를 쓸지. 학원에서 뭐 쓰라 하죠. 난 쓰기 싫어. 안 쓴다 그래. 그럼 학원은 계약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수강증 끊어 주겠지요. 내 맘이에요. 꼭 내가 써야 돼? 팔 아프게? 안 써도 돼요. 방식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 단 제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계약제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양당사자가 그 경제적 지위라든가 경제적 힘, 강약이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둘의 교섭력이 평등하고 둘의 힘이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게 계약자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을 한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상대방 선택에 제한을 두고 남녀 고용 평등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계약 체결 강요 우리가 어디서 얼핏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어디서 봤죠? 뭐 하나 있었는데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매수 청구하고 무조건 사야 돼. 살지 말지 원래 자유인데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죠? 있었어. 남녀고용평등 이런 거 있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원래 내용 결정의 자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돈을 못 갚으면 갑의 엉덩이 반을 떼내기로 했어. 이런 게 내용 결정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거 사회질서에 반하겠죠? 다 양공둥인데 이 사람만 나중에 짝공둥이 된다.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 또 인터넷 또 잔인하다 뭐 그렇게.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고리대금업자 거기 나오는 내용. 어쨌든 이게 원칙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이거나 또는 불공정하다면 우리 민법은 뭐로 만들어놨어요? 무효. 이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 단행법으로 만들어진 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에요. 여기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행법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관이 뭔지는 아시죠? 방년 20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약관을 통해서 계약 많이 해보셨죠? 어디서 많이 봐요? 약관? 보험약관. 그보다 더 자주 보는 거. 인터넷 가입할 때. 약관 동의해야 되죠?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없지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가입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지멋대로 만들어요. 지멋대로. 이렇게 약관은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장차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에요. 약관규제법에서 보험법에서 약관이라 하면 명칭불문 일방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장차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써먹을 목적으로 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보험 약관을 만들어 놓을 텐데 이 약관 만들 때 미리 다수의 상대방과 교섭해서 만들어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하게, 최대한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지요. 규제 필요성,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다는 문제.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약관규제법입니다. 약관규제법. 그럼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공부할 때는 약관규제법에서는 도대체 약관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이게 문제겠죠? 그 규제 방법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첫째가 편입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가 불공정 통제라는 게 있어요. 편입 통제, 불공정 통제. 먼저 편입이라는 것은 요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게 편입이에요.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게 편입입니다. 갑이 약관을 작성했다 해서 이 약관이 무조건 계약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려면, 즉 작성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이 약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설명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명시 설명 의무입니다. 이게 있어야 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편입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본 적도 없는 약관에 대해서 제시받았고 설명받았습니다라고 자필로 쓰고 도장을 꾹 찍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저 약관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게 됩니다.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이따시만한 약관규제법을. 전 다 봐요. 다 봐. 눈 빠져가면서. 상대방이 짜증내지요. 에? 다 봐야 돼, 그래도. 얼마나 야비하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명의설명을 해야만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편입통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설령 명설명을 해서 계약 내용에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해석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면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보통 명의설명 의무만 갖고는 통제가 안 돼요. 경제적 강자가 자신에게 최대한 약관을 만들어 놓고 예컨대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이 있습니다. 본사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 놓고 가맹점주에게 약관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수수료 40% 뭐 이렇게. 그럼 가맹점은 너무하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꼬문 하지 마.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방에게는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을 해석을 하여 불공정 조항에 해당이 되면 그 약관을 뭐로 만들어버린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약관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제 요 기본적인 뼈대에다가 나중에 조금만 살을 더 붙일 거예요. 조금만. 이게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원칙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약의 종류. 요것도 간간히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는 최근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이건 잊어도 되는데 요거는 최근에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일단 계약이 굉장히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놈들끼리 이렇게 묶는다 그랬어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첫째가 민법에서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민법에 규정이 있는 계약과 규정이 없는 계약. 규정이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 이렇게 부르고요. 규정이 없는 걸 비전형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전형계약은 민법이 각각 민법이 계약 각지에서 제 몇 절 무슨 계약해서 이름을 붙여냈다 해서 유명계약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계약이 아니라요. 이름을 민법이 부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무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게 정확한 구별이에요. 민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 전혀 몰라도 돼요. 근데 왜 썼냐 자식아. 모든 교재가 다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느냐 어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쌍무와 편무로 나눕니다. 쌍무와 편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 재산권 이전 채무, 을, 대금 지급 채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양당사자에게 서로 주고받아야 할 대가성 채무가 생겨요. 이렇게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 걸 뭐라 한다? 쌍무. 반면에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요. 뭘 하게 되면?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요. 갑만 채무가 생겨요. 한쪽만 채무가 생겨요. 이걸 뭐라 한다? 편무. 쌍무하고 편무 이렇게 나눠요. 왜 나눌까요? 굳이 쌍무하고 편무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요놈 때문에 쌍무 계약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효력 뭐하고 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계약이 쌍문지 편문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이 성립이 된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양당사자가 주고받은 게 있어요. 급부 주고받은 게 있어요. 이걸 유상이라 합니다. 계약 체결하는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어느 한쪽만 급부가 있어요. 무상이라 합니다. 갑도 준 게 있고 을도 준 게 있으면 유상. 갑만 준 게 있다면 뭐? 무상. 이렇게 불러요. 유상의 대표가 매매가 있고요. 무상의 대표가 증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 무상과 쌍무, 편무는 대단히 비슷하죠. 대단히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먼저 그거 구별하기 전에 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가? 우리 민법은 매매와 관련된 규정들, 매매 계약에 가면 매매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매매 규정을 유상 계약에 갖다 써요. 뭐에 갖다 쓴다고요? 유상 계약에만 갖다 써요. 특히 매매 규정 중에 담보 책임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걸 무슨 계약에만 갖다 쓴다고요? 유상 계약에만. 무상 계약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유무상의 차이를, 쌍무, 편무하고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낙성 계약이라는 놈과 요물 계약이라는 놈을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에 따른 구별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요 놈과 관해서 현상 광고라는 계약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A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갑이 전단지를 하나 붙입니다. 우리 중국집 쿠폰을 50장을 모으면
탕수육을 한 접시. 이렇게. 자, 이 광고 전단지를 본 을이 요거 청약입니다. 쿠폰을 50장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줄게. 청약이에요. 이걸 본 을이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50장을 가져갈게요 라고 승낙. 각과세 계약이란 게 성립할까요? 이게 청약이라 그랬고요. 이게 승낙이에요. 각과세 뭔 계약이 체결됐을까요?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만약에 각과세 계약이 체결됐다면 채권 채무가 생겨야 돼요. 을은 주말까지 50장을 가져가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그런 의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각과세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단지를 본 을이 50장을 갑에게 갖다 줘야 성립해요. 을이 전단지를 보고 그 전단지에서 정해져 있는 50장을 가져와라 그걸 모아서 갖다 줘야 성립합니다. 그럼 각과 을 사이에는 청약과 승낙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을이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하거나 그래야 계약이 성립해요. 이렇게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매매처럼 물건 언제까지 줄게. 그래? 그럼 나는 돈을 줄게.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이라 합니다.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한다 해서 낙성입니다. 그리고 청약과 승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기로 약속,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보통의 계약은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그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을 합니다.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 하고요. 민법상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낙성이고요. 딱 한 놈이 요물입니다. 요 놈. 요게 현상광고 계약이에요. 광고를 합니다. 50장을 모아오면 탕수육 한 접시. 그 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현상광고. 광고에서 정해진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예요.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갑 의무 생기죠? 무슨 의무? 탕수육 한 접시를 을에게 줘야 될 의무. 그런데 을은 의무가 생겨야 안 생겨요? 을 생겨야 안 생겨요? 이미 갖다 줬어요. 이미 갖다 줘서 성립했어요. 예? 갑은 의무가 있고요. 을은 없어요.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갑만 의무가 생겨요. 무슨 계약? 편무. 갑이 이행을 합니다. 탕수육을 한 접시 줬어요. 예?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갑은 탕수육 한 접시 줬고요. 을은 쿠폰 50장 줬어요. 서로 주고 받았어요. 무슨 계약? 유상.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은 편무이면서 유상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쌍무는요.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행이 끝나면 당연히 서로 주고받겠죠. 예? 갑도 의무가 생기고 을도 의무가 생겨. 이게 쌍무야. and 이행이 끝났어. 그럼 갑도 이행을 했을 거고 을도 이행을 했겠지. 그럼 서로 주고
받았겠지. 그럼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러면 쌍무 플러스 현상광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 쌍무 플러스 현상광고가 유상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로 나눴을 때 편무에 아까 증여 있었죠? 대표적인 편무가 뭐라고요? 증여.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증여만 오늘 생각해보고. 또 하나가 현상광고 편무라 그랬어요? 쌍무라 그랬어요? 현상광고? 편무라 그랬어요. 간만 채무가 생겨요. 여기 들어있어요. 편무가. 현상광고가. 그런데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라 그랬고요. 아까 이행이 끝나면. 현상광고도 이행이 끝나면 무슨 계약? 유상이라 그랬어요. 요만큼이 유상이에요. 요게 무상이고. 쌍무하고 편무하고 유상과 무상이 똑같은 것 같아도 요놈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편무지만 유상인 뭐 현상광고. 현상광고. 그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모든 쌍무는 다 뭐다? 유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반대도 되죠. 무상은 전부 편무다. 그러나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예? 요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문이 구별하는 거 하고요. 좀 전에 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의 관계를 물어보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종류를 요렇게 구별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놈과 요 놈, 현상광고라는 놈을 통해서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계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머지를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면 돼요. 오늘 한 거 복습 안 하시면 다음 주도 또 정신 잃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해오셔야 돼.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